네,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김없이 최신 미국 경제 시사 뉴스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최신이라기보다 요즘 나오는 관심 가지면 좋을 법한 그런 경제 뉴스, 시사성 있는 뉴스들 몇 곡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 증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연방의회 차원에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산안이라던가 아니면 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한동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했죠. 실제로 잠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가기도 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반작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푼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코비드 지원책으로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굉장히 신경 써서 추진했었던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작년 연말이었나요? 그때 의회 단계에서 수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다가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는 이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서 스톡됐던 그런 법안이 있죠. 이게 이름하여 Build Back Better Plan이라고 해서 BBB였었죠. 당시에는 이게 상원의 그 의석수가 지금 50대 50 동석이란 말이죠.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수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파인 거죠. 그래서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것,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수기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사실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금년 초부터 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당시에 잘 판단한 거다라는 그런 박수도 받긴 했는데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당 내에서 설득해야 되는 그런 의원 한 명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 번쯤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또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냐, 원래는 그게 한 3점 몇 조였었다가 1조 정도로 다시 또 축소를 하게 된 거예요.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것들 또는 공화당 그리고 조 맨친 의원과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다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조에 어떤 1조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메디케어, 그러니까 의료비죠. 국가 차원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될 텐데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타결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건 또 모를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증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1조에 달하는 것이요. 그거에 대한 최근 뉴스가 이제 7월 지난주였었는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요. 상원 민주당에서 어떤 이 pass-through firm들에 대한 tax loophole이라고 하면 loophole은 구멍이잖아요. 빈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미국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pass-through entity, pass-through firm이라고 하는 거는 파트너십이라던가 LLC 또 S corporation과 같이 법인이지만 또는 법인 내지는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 주체이지만 별도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그런 엔터티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일반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또 그게 배당이 되면 주주 단위에서 또 세금을 추가로 내는 그런 더블 텍세이션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패스트루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특히 이제 고소득의 자산가들이 본인의 어떤 이런저런 투자 사업이나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패스트루 엔터티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패스트루 엔터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들, 텍스 플래닝에 대한 것들을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허점 내지는 이 부분이 이걸 활용해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줄이고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회수를 확보하려고 지금 그런 식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적용은요. 모든 비즈니스 오너, 모든 패스트루 엔터티의 비즈니스 오너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AGI 기준으로 간단하게는 내 소득으로 연간 소득이 40만 불 이상, 부부의 경우는 50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이 패스트루 엔터티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3.8%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패스트루 엔터티 형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게 effective 되기 전에 플랜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뭐 예를 들어 메디케어 시스템에서의 예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메디케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기준에서는 2028년도면 이제 시스템의 자금이 고갈된 상황인데 이를 통해 대략 한 2천억 불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4년, 5년 이상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 밖에도 뭐 글로벌 미니멈 텍스라는 게 있었죠. 지난번에도 나왔던 빌드 백 베터에서도 BBB 플랜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말하자면 글로벌 컴퍼니들이 이 로우 텍스 주리스딕션 그러니까 세금을 되게 낮게 부과하는 그런 나라로 비즈니스를 옮겨가지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과세 부담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디에서 소득을 내건 간에 최소한 15%나 그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그런 법을 또 통과하겠다. 그럼으로써 또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상원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밖에 좀 터킹 포인트로서는 또 국세청, 항상 이 국세청이 요즘 들어서 말이 많았죠. 뭐 텍스 스캔들도 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뭐 그 인포메이션 리턴이라고 하는 어떤 납세자들의 세금 서류를 다 뭐 분실했다 그런 스캔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특히 국세청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뭐 감사 인력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항상 관심인데 지금 공화당에서 이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IRS가 굉장히 뭐랄까 좀 쉽지 않은 그런 대응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수 단체들 대부분의 경우 이제 tax exempt 그러니까 면세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로비 단체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 IRS의 지금 예산 편성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오랜만에 공유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건데요. 대법원의 신뢰도가 1년 만에 급락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권한에 대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Marquette Law School, University Law School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8%에 지나지 않았다. 다운 22%니까요. 60%에서 뭐 떨어진 거고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가 61%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뭐 60%가 지지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 굉장히 낮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전체적인 대법원의 보수화된 경향에 대해서도 뭐 우려 내지는 지금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여론조사도 응답자의 67%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뉴스는 분석하는데요. 특히 낙태권을 폐지한 최근의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36%는 찬성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뭐 종교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입장이겠죠.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텐데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궁금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이 사법부 독립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결국 행정부 아니면 의회나 뭐 한국의 국회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보다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걸 더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아진 그런 수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후반대 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의회는 정말 낮네요. 한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지금 움직임인데 제가 이제 뭐 오늘 좀 더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낙태권이 어떻게 그간의 이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Roe vs. Wad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법원의 케이스였고 사실 로스쿨을 다니면 아마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케이스 중에 아마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케이스일 텐데 이게 뭐였냐면 1973년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결국 낙태권이 헌법상 주어진 개인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땅땅땅 판결 내렸던 거였는데요. 당시 아마 대법원에서 7대2의 그 판결이었었죠. 찬성 7, 반대 2 이랬었던 건데 간단한 사연은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텍사스의 어떤 젊은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이었는데 본인이 아니 그게 아니었고 뭐 경제적인 사유로 시작됐었던 그런 낙태에 대한 낙태를 하고자 그랬었는데 그게 당시의
산부인과 의사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거를 변호사를 대신에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본인도 이제 그거에 반대하지만 법은 지켜야 되니 할 수 없으니 변호사에 소개를 해서 이렇게 케이스가 올라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거죠. 낙태의 권한을, 여성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333이라 그래서 첫 임신 3개월까지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언제든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거고,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는 어떤 그 산모의 건강에 무리가 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뭐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주로 이제 뭐 보수층을 필두로 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었고요. 특히 이 2020년도였죠. 그 대법관, 굉장히 유명한 진보파 대법관으로서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들어왔던 분이 에이미 베렛 대법관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대법원의 그 비중이 6대3 보수 6, 진보 3으로 완전히 저울추가 기울다 보니 이게 다시 결국은 뭐 번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결국 헌법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대법원에서 미국의 헌법은 낙태의 권한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서 이 판결을 기각한다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지금까지도 뭐 이제 시작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왜냐하면 헌법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결국 이 국민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 단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주에 이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레드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제 개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죠. 예, 그 내용이 대법원 신뢰도와 관련해서 최근 나온 뉴스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죠. 슈링크플레이션.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그때도 이 기사를 비슷하게 다뤘었는데 슈링크하고 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였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니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기일 수는 있겠으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고객들, 소비자의 저항 커질 것을 우려하여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슈링크한다. 제품을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 이라는 거죠. 뭐 가격 인상하고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지 아니면, 근데 옐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비자 사이트죠. 이런저런 그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소매점들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 아니 어떤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제 리뷰잖아요. 소비자들의 리뷰. 여기에서도 뭐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커멘트를 처음으로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더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을 기업이 반영하는 하나의 방식일 텐데, 여기서 오늘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유닛 프라이싱 집중해라 라는 거죠. 딱 슈퍼마켓 그로서리에 갔을 때 제품 프라이스가 아니라 단위당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가격을 확인해자 하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세일 상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대처 방안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사서 쟁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떤 브랜드 이름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브랜드 없는 그런 자체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려서 한번 자체 브랜드 상품도 활용해라. 그리고 어떤 레이블에 속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뭐 new and improved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클리어런스 아이템, 이것도 뭐 세일 아이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벼운 소식이었습니다.